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의 시선의 유순남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매년 떨어져 왔습니다만 11월 이후 20% 정도 인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가격 인상을 촉발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리튬을 중심으로 최근 동향을 정리해 봅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기차 원가의 30% 40%를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가격은 기술 진보와 생산 규모의 확대로 크게 떨어져 왔습니다. 블룸버그 NEF에 의하면 2010년 킬로와트아워당 1191달러였는데 20년에는 137달러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주요 글로벌 업체들도 자사 이벤트 데이에서 배터리 코스트 목표를 50% 이상 설정해 왔습니다. 25년 이전에 내연기 관차 가격과 동일한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장담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주요 글로벌 업체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던 LFP 배터리를 치고 나왔습니다. 저가격을 중시하는 전기차용으로 실용화된 인산철 LFP 배터리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 3에 적용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NEF는 11월 초 시점에서 21년 배터리 가격은 지금까지 하락 트렌드를 유지하여 120, 130달러까지 내려가겠지만 22년에는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양극재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코발트, 니켈, 리튬 가격이 다 인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BYD는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가격을 11월부터 20% 인상한다는 내용을 고객사에 알렸습니다. 배터리 양극의 화학적 조성을 케미스트리라고 하는데 최근 주류 케미스트리는 니켈, 망간, 코발트로 구성되는 NMC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되는 NCA입니다. 최근의 배터리 기술은 가격이 비싸고 발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체결하는데 아동노동 문제가 되어온 코발트 사용을 줄이는 쪽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LFP 배터리는 양극쪽에 리튬, 철, 인을 재료로 한 인산철계의 리튬이온 전지를 말합니다.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LFP는 NMC에 비해 에너지 밀도는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테슬라의 모델 3 가격을 20% 이상 인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인산철계 LFP 배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10월 주총에서 테슬라의 기본 트림 모델에는 모두 이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장래에는 대부분이 배터리로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LFP 배터리를 중시하는 것은 테슬라뿐만 아닙니다. 폭스바겐도 7월 26%를 출자한 중국의 고션 하이테크와 함께 독일의 잘스키트에 LFP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폭스바겐 승용차 브랜드와 스코다, 시아트의 대중전기차용으로 탑재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럭셔리 브랜드인 벤츠마저 LFP 배터리 탑재 계획을 표명했고 토요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30년에 LFP 배터리가 전체 수요에서 20에서 40%를 차지한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리튬 가격이 대폭적인 인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아거스 메탈스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국에서 거래되는 리튬 가격은 톤당 20만 위안으로 작년 대비 4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NEF에 의하면 LFP 배터리 가격은 NMC 811 배터리보다 약 20% 이상 싸게 형성되어 왔지만 지금은 약 10% 이하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메이커의 수익 전략, 가격 전략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도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는 편입니다. 테슬라와 BMW는 중국의 리튬 업체 강펑 리튬과 직접 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터리 업체나 전극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조달을 맡기지 않고 자동차 업체들 스스로가 직접 장기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확보하여 배터리 코스트를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컨설팅 회사 로렌드 버거는 30년 리튬의 수요는 공급을 17%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목표로 하는 배터리 가격 인하 전략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리튬을 대체할 새로운 자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나트륨 배터리 등 리튬을 사용하지 않은 차세대 배터리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실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듯합니다. 리튬의 매장량은 탄산 리튬으로 환산하면 1억 1100만 톤 정도로 현재의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으로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튬의 연간 생산량은 17년에 약 30만 톤, 18년에 40만 톤이었고 호주의 리튬 광산이 새로 개발되면서 19년에는
45만 톤으로 순조롭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19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리튬 가격은 전통차 판매 증가로 최근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이러한 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 연간 생산 능력은 60만 톤 정도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많은 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리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공급량도 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리튬 매장국과 생산국 차이를 고려하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칠레는 전 세계 리튬의 약 41%를 매장하고 있고 그 다음이 호주, 아르헨티나, 중국 순으로 비교적 편제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 생산된다면 편중도가 심해집니다. 호주가 전체의 50%를, 그 다음이 칠레가 22% 높은 편이며 중국, 캐나다 포함 4개국에서 전체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생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곳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튬을 얻기 위해서는 주로 광석을 채굴하는 방법과 소금 호스로부터 퍼올린 염수를 천일염을 만드는 것처럼 햇빛으로 증발시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석으로부터 정제하는 방법으로 생산되는 리튬은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광석 자체는 주로 호주에서 채굴됩니다. 이 채굴된 광석을 중국이 수입하여 탄산 리튬으로 정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튬 광석에 포함된 리튬의 경우 겨우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광석을 운반하는데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리튬 운송을 먼지를 운반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채굴하는 장소 근처에서 정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로 황산나트륨과 대량의 잔사, 찌꺼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환경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 정제하는 것은 코스트 측면에서 매우 어려워 환경규제가 덜 심한 중국에서 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시진핑이 탄소 중립 2060을 발표하기 때문에 환경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현된다면 공급 구조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호주에서 광석에서 정제까지 추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탈탄소 정책입니다. 특히 유럽에서 적용 예정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규제는 더 심각합니다. 원재료의 채굴부터 전기차 제조, 사용 후 폐기까지 전 단계에서 탈탄소, 즉 CO2를 배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산에서 채굴할 때나 광석을 수송, 운반할 때 CO2를 어떻게 줄일까에 대해서는 리튬에 한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자원에 공통되는 문제입니다. 채굴 시에는 대형 중기의 전동화와 이에 사용되는 전력을 탈탄소로 추진해야 합니다. 광석을 운반할 때의 탈탄소도 필요하며 수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산 근처에서 정제해야 합니다. 광석으로부터 탄산 리튬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하수호 배수라는 시스템으로 1000도를 넘는 고온으로 태우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이 예로를 현재는 석탄이나 중유로 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 호수의 지하로부터 염수를 퍼올려 천일염을 만드는 것처럼 햇빛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리튬을 만드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 방식은 하수 방식에 비해 에너지 소비는 분명 적습니다. 염수로부터 생산은 칠레, 아르헨티나에 많고 정제도 이들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어 수송 부하도 가볍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천일에 의한 증류 방식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결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또 리튬 자원이 풍부한 남미 아타카마 소금 호수는 플라밍고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생태계 보호도 매우 중요합니다. 염수를 증발시키는 장소를 새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칠레 정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나트륨과 칼슘이 여기저기 마구 쓰레기산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광석의 경우는 채굴, 정제, 수송 시에 대량의 전기를 사용해야만 하고 염수의 경우는 생산하는데 긴 시간과 넓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로 카본 리튬이라는 프로젝트가 독일 라인강 상류에서 진행되고 있어 세계 배터리의 자원 수급 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경을 흐르는 라인강을 따라 프랑크푸르트로부터 스위스의 바젤까지 길이 300km, 폭 40km의 계곡 지하에 유럽 최대의 리튬 광산이 길게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지질학자 프란시스 웨딩과 독일에서 지열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는 홀스트 크로이타는 지열과 염수 조합으로 리튬을 생산하는 회사 벌칸 에너지 솔루션을 18년 8월에 설립하였습니다. 리튬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염수를 특수한 수지로 리튬만을 흡착하여 이 염화 리튬의 짙은 용액을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화학 플랜트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하여 출하합니다. 중국이나 칠레에서 생산하는 방법과 이 회사의 차별점은 제로 카본입니다. 지하 4km에서부터 퍼올린 섭씨 140도에서 200도의 염수의 열을 이용하여 먼저 발전을 합니다. 통상의 지열 발전이라면 열이 뺏긴 물은 다시 지하로 돌려보내지만 이 회사는 그 물 속에서 리튬을 추출하고 나서 돌려보냅니다. 추출에 사용하는 전력은 지열 발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CO2 배출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리튬 생산 코스트를 세계에서 가장 값싸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열 발전에서 남은 전력과 열을 외부에 판매하여 수산화 리튬 1톤당 생산 코스트를 3,142달러로 제시하였습니다.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기 전에 산화 리튬 생산 코스트는 광석으로부터 정제 시 6,000달러, 염수로부터 정제 시에 4,000달러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들과 비교하면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올해 9월 처음으로 독일 서부 란다우의 지열 발전소 내에 있는 실증 공장에서 실제로 퍼올린 염수로부터 배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품질 수준의 리튬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4년부터 생산을 개시하여 25년에 4만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실현된다면 전기차 100만 대분에 상당합니다. 이 회사는 프랑스 르노와 양극재업체 벨기에의 유미코와 공급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르노는 26년부터 우선 6년간 합계 3만 2천 톤을 구입하게 됩니다. 동사는 스텔란티스와도 의향서를 교환했고 장기적으로 유럽 전체 수요의 25%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제 탈탄소화는 인류의 전망과 직결되었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탈탄소 정책은 전기차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 고갈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